2020년 7월 23일 7시입니다. 어제 영상편지 100번째 받은 둘째 형님 친구 규창 형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항상 혹시 오늘 서울 오면은 저녁에 축하주 한잔 하자 그러는데 제가 저녁 다른 약속이 있어서 그 귀한 선물을 못 받았습니다. 조만간 한번 자리를 만들자고 그 형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참 인간 세상이라는 게 그래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연, 혈연, 무슨 학연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맺은 것이 또 있지만 어떤 때는 학교로도 아무 관계없고 고향으로도 관계없고 더군다나 피는 안 섞이고 이랬는데 누구보다도 더 위해주고 어려울 때 걱정해주고 손잡아주고 등 두들겨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험하게 흘러가도 또 그런 따뜻한 사람들이 있어서 따뜻한 인연들이 이어지기 덕분으로 이 인간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아마 그런 생각에 동의하는 분들도 꽤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제 서울에 점심과 저녁 때 약속이 있어서 방호제에서 한 9시 20분쯤 출발했습니다. 나가기 전에 제리드 다이아몬드 유명하죠. 문명의 붕괴, 총균세 등으로 아주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에 대하여 들어서 있는 이제 나이가 꽤 많을 텐데 제리드 다이아몬드의 대변동, 위기, 선택, 변화 우리말로는 그렇게 옮겼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영화 제목은 그냥 대변동 업히벌이었는데 제 2장이 핀란드와 소련의 전쟁 편이었어요. 핀란드가 아주 작은 나라죠. 지금도 인구가 한 600만이 된다든가 이런데 오랜 동안 스웨덴의 지배를 받다가 스웨덴에서 벗어나면서 또 제정 러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들과의 전쟁을 아마 1차 대전 그 무렵인데 전쟁에서 실은 승리했죠. 핀란드 군 사망자보다 러시아 군 사망자가 몇 배에 이르렀었죠. 그 막강한 러시아 군대가 와서 실은 물러나게 됐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위험이 있었죠. 결국은 2차 대전 중에도 또 소련을 상대로 소련이 침략해 들어오니까 소련을 상대로 여러 해 동안 아주 치열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 과정에 어쩔 수 없이 독일과 연합을 할 수밖에 없었고 독일군의 지원을 받고 독일 무기를 주로 사들여서 소련에 저항해서 어느 한쪽이 승리를 할 것이 없이 실제적으로는 핀란드의 승리였죠. 마무리되고 그 이후로 독립을 아주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시아에서 태국만 그렇게 유연한 외교관계를 구사하는 줄 알았더니 핀란드는 그 강대국 사이에서 작은 나라가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교와 국가 정책을 아주 유연하게 처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차 대전 중에 러시아와 소련과 전쟁을 치르면서 당시에 핀란드 대통령과 수상이 아무래도 독일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모든 것을 독일의 도움도 받고 이랬었으니까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연합국 측에서 전범 처리를 요구하니 실은 핀란드 국민으로서는 억울하죠. 그런데 그 요구를 겉으로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소 전쟁을 이겨냈던 그 고위 공직자들이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되지만 그들도 본인들도 그 부분 나라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고 받아들이고 대신 핀란드 다음 정권도 형식상 그들을 어디다 구금을 하지만 아주 거의 호화 시설에 해서 어려움이 없이 지내게 했고 좀 소련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풀리니까 그들을 또 석방해주고 다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도 핀란드는 그 치열한 전쟁을 치렀던 소련, 그 다음에 러시아를 상대로 원수다 이런 감정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들을 이웃에 두고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양보를 해야 될 것은 계속 양보를 했습니다. 국회나 정부가 계속 소련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한 번은 어느 신문에서 러시아의 비판적인 기사가 나왔을 때 정말 러시아와 소련이 섞인 놈 하여튼 소련 측에서 항의가 오니까 민주주의의 원칙엔 참 어긋나게 됩니다만 정부가 나서서 그 신문사를 설득해 다시는 러시아를 자극하는 기사가 실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적에는 총리나 대통령이 소련으로 달려가서 소련 수뇌부를 설득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국내에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소련과의 전쟁을 겪기 전에는 유일한 생산품이라고 하면 농산품 좀 수출하고 목재 수출이 전부 다였는데 소련과 전쟁을 치르고 소련으로부터 많은 규제를 당하고 있는 동안에 산업 발전이 이루어져서 아주 당당한 공업국가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핀란드 국민 소득이 유럽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은 당당하게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현재 600만 밖에 안 되지만 물론 후유증은 소련과의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 국민의 거의 10% 가까운 사람이 사망하고 고아가 생기고 비망인이 있고 또 숱한 부상자가 있고 어린이들 중에는 아주 많은 인원을 그 당시 전쟁을 피해서 스웨덴으로 피난을 시켰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니 그 아이들이 실은 핀란드어도 못하고 그 겪게 된 트라우마가 아주 치유 과정이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도 핀란드 사람들이 음악가 시벨리우스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건축가도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 그렇지만 그 자부심을 저 나쁜 소련 놈들, 나쁜 러시아 놈들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소련의 존재를 인정하고 러시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을 자극하지 않으려 노력했죠. 그러니까 실제의 자부심은 어떤 점에서는 그렇게 자기를 내놓기도 하고 양보도 하고 이러는 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축약해놓은 핀란드의 근현대사지만 제가 이 책을 이 대목을 읽고 나서 핀란드 역사책이 따로 나온 게 있으면 꼭 읽어보고 싶다 이러고 일기에다 적어놨습니다. 태국이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식민지를 겪지 않은 국가가 될 수 있었던데도 그런 유연성이 덕분인데 핀란드는 그보다 더 하더라고요. 태국은 그래도 동남아에서는 강국이지만 핀란드는 그 강한 러시아를 옆에 두고 독립을 이루어내고 그들과 그 긴 전쟁을 치러오면서도 결국은 승리한 것이죠. 승리해서 저렇게 또 독립을 유지해가고 있는 것이 대단합니다. 제정 러시아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소련군도 핀란드
사람들이 그 하얀 스키복 같은 위장복으로 입고 스키 부대가 해서 신출귀몰하듯이 공경을 해야 되는데 아주 권경을 치렀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치면 핀란드 스키 부대 한번 쳐보면 그 장면이 나올 것입니다. 어진 그리고 낮에는 성북구 안암동 그 개운사 옆에 있는 보타사에 다녀왔습니다. 보타사 주지 스님이 얼마 전 어떻게 연락이 돼서 당신이 무슨 어디 발표할 글이 있어서 준비를 하다 보니 2006년도, 7년도 이 무렵에 쓴 제 글 몇 편이 검색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용도 하고 또 거기서 참고되는 얘기들을 듣고 싶다고 저한테 수소문해서 연락이 와서 도와드릴 수 있는 데는 도와드리고, 제가 하도 오래전에 써서 그때 어떤 근거로 썼는지 그 근거 자료를 찾지 못한 건 그렇게 말씀드리고 했더니 서울에 오시면 한번 보자고 그래서 어저께 가서 뵙고 맛있는 공양하고 한 2시간 이상 스님께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이러고 왔습니다. 특히 이 보타사 대원암은 얼핏 보면 그냥 한옥 한 채 같은데 일제강점기에 한영 스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학교를 열면서부터 이게 동국대학교로 다 발전해 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배운 사람들이 미당 서정주를 비롯해서 아마 추는 이광수도 거기서 공부를 했을 것이고, 한영 스님이 스님들뿐만 아니라 강사진으로서는 위당 또는 담원이라 부르죠. 정인보 선생도 와서 가르치고,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들이 강사진으로 활동을 했었던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대원암 현판을 한참 이렇게 높이 쳐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절에 한영 스님을 비롯한 분들을 떠올리기도 하고, 왜 그 어려운 시기엔 그런 훌륭한 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요즘은 없을까 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겠지만 이번에 한 달, 근열흘 가까이 돼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대개 한 달에 한 번 깎는데 서울의 그 단골이죠. 중앙고등학교 그 계동 미용실에서 머리도 깎고, 오후에는 정말 가깝게 지내는 김 교수가 인사를 시킨다 그래서 미국에서 온 어느 모녀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한국 불교 소개도 해주고 그들이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 다른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마 이민을 갔다는데 한국말이 우리말이 아주 유창하고, 또 이 절에 가서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데 대해서 아주 흥분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을 먹으면서도 몇 가지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아침에 종은 왜 33번을 치냐부터 설명을, 또 저보다 훨씬 뛰어난 청산거사가 설명을 다 해주니까 아주 행복해 하더라고요. 어머니와 딸이. 그랬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101번째 영상편지입니다. 제목을 큰 어려움 막는데 몰두하느라 작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이랬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백인 한호흉, 즉 불견 유시. 하얀 인뭐죠? 칼날이죠. 칼날. 하얀 칼날이 한은 막는다는 뜻도 되고 거세다, 세차다 이런 뜻입니다. 그 하얀 칼날이 시퍼런 칼날이죠. 우리말로는 시퍼렇다 그랬죠. 하얀 칼날이라고 하고, 시퍼런 칼날이 한 거세게 모르도 어디요? 호흉, 호는 어입니다. 어디 장소를 여기서 가슴을 거세게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눈으로 불견 보지 못한다.
유시, 빗나간 화살이 자기에게 달려오는 것을,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큰 적을 상대하느라 그러다 보면 어떤 데는 대포알이 어디 떨어질까 저거 하다가 그냥 마구 쏘아댄 총탄에 맞기도 하는 거고, 화살이 실은 다른 사람을 쏠라 그랬는데 그게 자기한테 날아오는 것을 모르기도 하고. 모리아시데스는 시퍼런 칼날이 가슴을 위협하는 큰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 앞에서 화살이 비껴 날아가는 작은 위기는 미처 돌아볼 겨를이 없다. 그래서 제가 2015년 9월 2일에 이렇게 달아놨어요. 개인도 그러하지만 국가나 기업 집단 같은 거대한 조직의 경우에도 앞에 보이는 큰 위협을 맞아 그 대체감한 골몰하다가 뜻밖으로 작은 곳이 잘못되는 것을 놓치고 있다가 오히려 조직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 많다. 나사못 하나 빠져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발사시켰던 우주선이 폭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고, 중국 역사 최초의 통일왕조를 세운 뒤 흉노라는 북쪽의 큰 위협과 자신이 멸망시킨 전국시대 구세력의 저항을 막는 데에만 골몰했던 진시황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조고라는 환관 때문에 제국이 무너지리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해서 진정한 지도자는 가슴을 위협하는 칼날을 막으면서 동시에 이곳저곳에서 날아오는 화살도 살펴 그것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진나라가 많은 걸 조고의 책임으로 전적으로 돌리는 것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 다른 문제도 그렇지만 일본하고 외교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요즘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마구잡이로 정책들을 내놓는데 잘못하면 그게 빗나간 화살을 얻어맞는 국가 경제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지금 부동산 값이 못 올라가게 잡아야 된다는 큰 것만 쳐다보고 있느라고 무슨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공직자들이 집 2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승진을 안 시키고 처벌을 한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만약에 처벌을 하게 되면 그거는 소송을 제기하면 100% 지게 돼 있는 건데, 그냥 정부 고위공직자도 그렇고 여당의 실권자들도 그렇고 실세들도 그렇고 그냥 말을 뱉어내는 것 같습니다. 치밀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보아서 이 정책을 시행에 들어갔을 때, 아니면 이 정책을 발표만 했을 때에도 어떤 후과들이 있을지를 따져보지 못하고, 법무부 장관도 부동산 얘기하고 여당 국회의원도 하고 곳곳에서 그러고만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그들도 다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파트를 강남권에 주로 가지고 있고 그렇게 돈 벌어서 자손들은 다 해외 유학시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시퍼런 칼날이 다가오는 것, 그건 막아야죠. 근데 거기에만 치중하고 있다가 빗나간 화살이 자기의 머리를 맞히고 심장을 쏘게 맞추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잊으면 안 됩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특히 국가는 더욱더. 실은 역사상 아주 거대한 물결이 바뀌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우연한 작은 사건이 그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낸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망하게 한 경우도 있고 흥하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규와 우연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 역사상 그런 사례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